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어요. 판결하겠습니다.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교도소에 면회 갔을 때 그냥 고개 숙이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모습이 항상 눈에서 어른거리고.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부염했죠.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막 곡괭이, 막 가곡괭이 심어지니까. 네가 정가자냐고. 뭐 하나 잃어먹어 먹고 나한테 재판하고 없어지면 나한테 오니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이른바 강력범들이 최근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범, 3인조 강도치사범으로 4사람이 20년 가까이 억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기막힌 사건들 한가운데에는 허위 자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죄도 없이 거짓 자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검찰은 또 법원은 왜 이를 가려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허위 자백은 그때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18살에 3인조 강도치사범이 됐던 강인구 씨. 이제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그가 3년 반 옥살이까지 하고 나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었죠. 이제 직장생활 때문에. 이거는 직장생활도 해도 어차피 이제 전과자라고 뭐 좀 찝찝하죠. 최근에 이제 경기도 AI 18년 전 작은 동네에서 슈퍼 할머니가 3인조 강도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 그날 밤 경찰은 영문을 모르는 인구 씨에게 수갑부터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죠. 뭐든지 모르니까. 그리고 네가 할머니 죽였지. 그러니까 아니 뭐 저수 쓰래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임명선, 최대열 씨가 잇따라 붙들려 왔습니다. 자존하고 또 뭐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지. 좀 머리를 맞고 하면서 발로 결국 인구 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 자백을 했고 가짜 자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우리 했으면 3명 다 썼잖아요. 맞지 않은데 다 틀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맞춰갔죠. 1년 뒤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당시 15살 최모 군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최 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경찰 몇 명이 여관으로 모텔로 최 군을 데려갔습니다. 머리박기도 많이 했고 경찰봉으로도 많이 맞고 또 잠을 안 재웠답니다. 경찰은 끝내 최 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20대 중반까지 살인죄로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 왜 거짓 자백을 했을까? 사람은 지치게 되겠죠. 심리적인 에너지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아무 말을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차라리 저 사람이 원하는 자백을 해주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선처를 받자. 저 사람의 도움을 받자. 그리고 나중에 다음 단계 기소라든지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이 자백이 잘못된 걸 주장하면 분명히 내 말을 잘 들어줄 거다 하죠. 61살 최모 씨.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했지만 지난 2001년 집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그날 이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지금 못 나가겠다. 그 사람들은 가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앞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달랑 들은 거예요, 양쪽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은 최 씨가 회사를 대신해 조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추궁은 집요하고 또 가혹했습니다. 나한테 그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넌 지금 빨리 집어간다 이러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있는 그 닫아친 거에다가 폐기 나온 거를 가지고 툴툴 말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잡아 돌려요. 검사가 했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이제 고통스럽고 그래도 나는 참아야 빨리 집에 가는 것 같다 싶어서 참았죠. 수사관들은 최 씨를 밀치고 끌어안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최 씨는 결국 공무원 4명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말했지만 최종 판결은 무죄. 유력한 증거인 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 늑골이 부러지는 등 외상은 물론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다 넉 달 뒤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15년째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서 간질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장애인 2급을 받다 보니 어디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자백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사관한테는 자백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작용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수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범행을 입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자백입니다. 왜냐하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정들이 있고 수사 때 선증 후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를 먼저 수집한 후에 체포해 조사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백에 대한 인식이나 비중이 매우 크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범죄 혐의가 조금 있다든지 의심이 간다든지 하면 데려다가 신문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게 되는 이런 관행들이 특히 수사 단계에서 허위 자백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물론 검찰도 편견에 빠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해서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널에 들어갔을 때 터널 끝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수사도 마찬가지로 자백이 이루어지면 수사관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이 시각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범죄를 반하는 증거,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들은 다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허위 자백에 맞춰 증거를 만들고 진범을 체포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18년 전 3내 3인조 강도 사건의 현장 검증 영상입니다. 강인구 씨를 포함한 10대 3명이 짓지도 않은 죄를 몸으로 재현합니다. 경찰이 따로 흐려요. 네 할머니 묶었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못 도고 가만히 멍하니 있으니까 경찰들이 이제 툭 가면 막 때리고.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재현하려니까 재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강요를 막 하는 거고. 그러면 왜 이게 그 당시에는 발각이 안 됐냐면 기록상에는 순간순간 캡처한 사진이 들어있고 그 사진 설명을 또 자발적으로 재현한 것이냐 써놓기 때문에 문제점을 몰랐던 거죠. 이렇게 강요된 허위 자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세 사람 다 지적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가 있다는 거. 또 그러면 보호자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변호인의 조력은 없었고 또 보호자조차도 본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인인 경우나 아주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혹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해도 허위 자백을 하는 사법 피해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사이에 허위 자백 사례 46건의 원인을 분석하니 1990년대에는 고문, 폭행, 협박 등이 절반에 가까웠지만 2000년대에는 회유, 유도신문 등 물리력이 없는 상황에서 허위 자백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허위 자백에 내몰린 사람의 기대와 달리
검찰과 법원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연구에 따르면 허위 자백을 한 이후에 재판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자백 자체가 갖는 그런 신빙성이나 힘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누명을 벗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확정된 판결을 뒤엎는 일인데, 그것은 뭐 일반 법 이론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조금 해치는 점도 있고요. 기존 선배 법관들이 해놓은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니까 사실 담당 판사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부터 재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억울하다고 모든 사건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법원이 그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 좁게 해석을 해서 법령상 마련되어 있는 재심 제도의 활용과 이용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유감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허위 자백으로 인한 사법 피해를 막기 위해선 피의자 신문 전 과정을 제대로 녹음, 녹화하는 등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인구, 임명선, 최대열, 누명을 벗은 3내 3인조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당시 사건 판사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18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실형을 선고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던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판결문에 이름 석자를 남긴 사람으로서, 또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누구봐도 주장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무한한 사과, 용서를 빕니다. 배석 판사라는 한계 때문에 박 의원은 사건 기록조차 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3내 3인조는 힘들었던 지난 시절을 털어놓으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들 물려난다는 게 했으면 그 전과가 없어지고 그래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와 진범을 감추고 오판하고 오심했던 당사자들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허위 자백. 그러나 아직도 허위 자백을 강요한 수사관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있고, 허위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자백 배제의 원칙은 재판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